지금부터 AI IP란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웨비나의 사회를 맡게 된 법무법인 율촌 IP&N 테크놀로지 융합부문 이한결 변호사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될 웨비나는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IP 분야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진행 순서는 잠시 후 개회사를 시작으로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를 들어보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 IP 테크놀로지 융합부문 부문장이신 손도일 변호사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율촌의 IP&N 테크놀로지 융합부문의 부문장을 맡고 있는 손도일 변호사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첫 세션을 준비해 주신 마인드로직의 김진욱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 김명훈 변리사, 박지웅 변호사, 최준영 전문위원, 그리고 최정형 전문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에 공개된 챗GPT는 출시된 지 5일 만에 100만 명, 그리고 2주 만에 2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였습니다. 1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넷플릭스가 걸린 기간이 약 3년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페이스북이 10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챗GPT가 얼마나 폭발적인 관심을 갖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은 특정 영역에서는 사실상 인간의 것과 인공지능의 것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산출물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법체계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과연 이것이 계속해서 유효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해서 인간의 육체적, 전신적, 노동의 산출물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여 지적재산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권리는 누구에게 줄 것인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다양한 차원에서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먼저 AI 스타트업의 마인드로직 김진욱 대표님을 모시고 인공지능 기술의 현안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이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단계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단계로 나누어서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각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관련해서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함에 있어서 본 세미나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세션은 인공지능을 개발, 운영하는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본 세션은 IP&N 테크놀로지 융합부문 신산업 IP팀 팀장이신 임형주 변호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영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AI 개발 있어서 주의점, IP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션 2 제가 할 부분은 AI 생산 단계라고 하면 다음 세션에서 해주실 김명훈 변리사님께서는 AI를 소비하는 단계에서의 IP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린다.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목차는 이렇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발표 다 들으시고 저희가 발표자로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체계가 되어 있는지 얼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AI 학습 일반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I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언론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크게 학습 데이터셋을 취득을 하거나 생성해서 그걸 이제 넣고 애초에 이제 학습용 알고리즘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넣으면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보고 파라미터들을 설정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면 그것이 이제 결국엔 산출용 알고리즘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AI 창작물이나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유용한 일들을 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각각의 시간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에서의 각각의 IP 이슈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학습 단계가 제일 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AI 모델 학습하기 위한 그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들을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생성해낸 그러한 결과물이 IP 쪽에서 어떻게 보호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순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AI 생성물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첫 단계 학습 단계에서의 IP 침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은 다음 발표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부분입니다. 학습 데이터는 크게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거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하고 무관한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포함되니까 저는 오늘은 그 부분은 빼고 개인정보 무관한 기술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정보 무관한 그런 데이터를 위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개인정보 이슈는 추가로 한 번 더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서 먼저 이렇게 단순화하고요. 그리고 이 학습 데이터는 그 활용하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되지 않는 데이터죠. 그러니까 비밀로 관리되는 데이터. 우리 예컨대 율촌에서 어떤 그 고객의 일을 해서 그 사실관계나 지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밀로 저희는 비밀유지 약정을 맺으면서 외부에 오픈하지 않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아예 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비공개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 AI를 학습을 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맨 오른쪽을 먼저 하면 제한 없이 공개된 데이터들입니다. 우리 인터넷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아무런 어떤 금지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요. 그 가운데 영역이 이제 애매한 일정한 제한 하에 공개된 데이터인 겁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크롤링을 방지하는 로봇txt를 하이퍼링크 적어놓은 그런 것들.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접근이 가능하긴 하지만 내 경쟁자들한테는 이건 오픈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일정한 제한이 있는 데이터죠. 그러니까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그 가운데 어느 쯤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레이 영역의 데이터가 있고 사실 이 그레이 영역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AI 학습을 할 때 제일 유용한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A 영역, B 영역, 그리고 두 번째 B 영역, 그리고 오픈된 C 영역.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얻는 데이터에 관련된 IP 이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 영역입니다. 비공개 데이터죠. 말씀드린 율촌 내에 있는 지리사항이나 여러 고객의 비밀사항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컨대 율촌이 10년 또는 20년 동안 축적해놓은 의견서를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학습을 시켜서 AI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AI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영업비밀이죠. 이게 다 영업비밀이고 이 영업비밀은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수집, 부정유용, 그 다음에 반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순서대로. 먼저 영업비밀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죠. 공개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비밀로 관리된 데이터는 우리의 영업비밀일 겁니다. 근데 경쟁 업체나 아니면 이런 리걸 테크를 하는 어떤 업체가 그 로펌에 있는 그 기존에 있는 의견서들을 공부하고 싶어서 뭐 해킹을 이용해서 가져간다. 그런 데이터를 완전히 다 떠간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영업비밀 부정 취득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형사상 제재, 영업비밀 침해죄, 특히 양벌 규정이 처벌이 되고 또 추징도 가능하죠. 최근에 얼마 전에 판결이 난 사건에서도 추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추징을 특정할 수 있느냐, 약간 지금 쟁점이 돼서 1심의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여튼 이런 경우에 손해액을 어느 정도 볼 것인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혹시 그 데이터가 산업기술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제 산업기술 침해죄까지 될 수 있고요. 민사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경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더 나아가서 침해금지 청구가 되느냐. 자, 부정 데이터를 가져간 건 알겠어. 잘못했어.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돼.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만들어낸 AI 산출물, AI 완성된 알고리즘은
그러면 이제 너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요거는 뒷부분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수집하는 것이 불법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정유용인 겁니다. 이거는 취득 자체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A사 직원이 저라고 합시다. 제가 우리 율촌의 20년치 의견서를 제가 친분이 있는 AI 업체한테 다 보내준 거죠. 나는 거기를 다 접근할 수 있고 제가 15년 동안 했던 자료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부정취득의 이슈는 아니죠. 부정취득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게 정당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걔한테 보내준 거죠. 그랬을 때 그 AI 업체가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한다. 이 경우가 문제가 될 텐데 이 경우에도 제가 영업비밀 침해의 책임을 집니다. 아까 규정하고 약간 다르게 이거는 이제 부정취득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비밀로서 유지해야 될 차가 제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 침해가 되고 이 경우에는 저는 영업비밀 침해죄, 산업기술 침해죄 이런 것들이 되는 건 위에 부정취득과 똑같고 손해배상 책임도 물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근데 이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저로부터 이걸 받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발한 A 업체의 AI 그것이 결과물이 침해 금지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이 또 여전히 남는다. 자, 이 부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건 2019년에 처벌 규정이 신설됐어요. 지금 이게 시행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는데요. 자, AI 우리 회사에 있던 제가 예컨대 학습 데이터를 퇴사하면서 무단 반출을 하는 거죠. 반출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처벌이 되는 게 2019년 처벌 규정입니다. 특히 이제 AI 개발 업체에서 이게 제가 저를 좀 예를 들었는데 AI 개발 업체에서 개발을 하던 엔지니어가 퇴사를 하면서 비사로 간다. 근데 그냥 안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알고리즘도 소스 코드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있었던 학습용 데이터셋 전부를 가지고 간다. 이런 것들이 영업비밀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지고 가는 것만으로. 그래서 비사에 가서 이걸 만들지 않더라도 그냥 가지고 퇴사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되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사 손해배상은 인정되지만 과연 퇴사 직원이 이걸 이용해서 만든 그 AI 결과물이 또 침해금지 청구의 대상이 되느냐는 논의될 여지가 있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영업비밀 침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죠. 부정 유용된 영업비밀을 학습 데이터로 해서 만들어진 AI 산출물이 침해금지 대상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논점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A사 직원이 부정 유출을 해서 AI 개발 업체가 그걸 만들어냈다라고 할 때 그 개발 업체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시스템에 제가 부정하게 넣었다는 거죠. A사 직원이, 퇴사하는 직원이. 그랬을 때는 AI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컴퓨터 시스템에 넣은 거는 시스템 자체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한 것인지 침해하지 않고 정당하게 제공받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업비밀 침해죄가 되려면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개발업체라는 그 법인 또는 거기에 있는 대표자가 이러한 것들까지 다 고의 중과실의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 부분 관련돼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게 첫 번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AI 개발업체가 부정 사용돼서 해서 만들어낸 산출물도 역시 고의 중과실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 쟁점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영업비밀의 사용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AI 개발업체가 기존 자기 그 시스템에 들어오는 다량의 빅데이터 셋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근데 그 알고리즘은 계속 변화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만들었던 데이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려지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가상의 데이터가 들어오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만들어내고 수정해 갑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개별 데이터 세트를 과연 영업비밀 침해되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특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게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형태에서의 AI는 그동안에 어떤 것들을 학습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학습을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알고리즘 변형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제 쭉 변형이 된 것들을 우리가 근데 전자 파일을 수정하면 자동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 레이티스트 정보만 알게 되지 이 전체적인 이 연대기적인 정보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 침해된 영업 비밀이 뭔지조차 특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것이 사용됐다면 사용해서의 그 인과관계 이 부분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두 번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따라서 AI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쟁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고의주가실 인정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컴플라이언스를 했느냐. 두 번째는 나중에 혹시라도 이것이 영업비밀 침해품이라고 주장됐을 때 그러한 증거들이 남아있는 하는지, 괜히 그걸 백데이터를 잡아 놓는다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저장해 놔두면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 특정이 될 겁니다. 압수수색이 된다면. 어느 영업비밀이 2단계까지는 사용이 됐고 이후엔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일부러 남겨놓을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A 영역이었습니다. 가장 리스크한 오픈,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인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레이 영역입니다. 일정한 제한 하에 공개된 데이터죠. AI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정보를 갖고 오게 되고, 그건 대부분 컴퓨터를, 사람들이 노가다를 1000명, 10,000명이 붙어갖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로봇을 시켜서 1000명의 사람이 접속하는 것을 1초 만에 하는 경우도 있겠죠.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웹 스크래핑이라고 하고요.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의 그 유의미한 어떤 내용들을 찾아낸 건 TDM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기계적으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이 이제 로봇 배제 표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권고안입니다. 권고안이지 로봇이 TXT 파일을 읽고 접근을 중지하는 것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웹페이지에다가 이걸 써놓고 나는 이거 밑에 보시면 유저 에이전트 구글 챗봇 구글봇이라고 해 있고 디스얼라우에다 프라이빗,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이것은 이 구글봇에 접근을 금지한다는 것을 넣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경고문 같은 거죠. 뭐 개조심 같은 거죠. 들어오지 마시오. 예. 근데 과연 이걸 넘어서 들어갔을 때 이게 과연 영업비밀 침해와 같은 A 영역의 인증 문제냐 아니면 C 영역의 문제냐라는 것이 판단이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예. 완전히 그냥 들어오지 못하겠는데 그걸 문을 따고 들어가면 A 영역은 가는 거고, 근데 문을 걸어놨는데 이게 대충 걸어놓은 거라서 그냥 문을 열면 그냥 쑥 열리는 그런 것이냐? 그러면 C 영역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A, B, C에서 이것에 관련해서 미국에서 유명한 사건이 이제 하이큐 사건입니다. 하이큐가 링크드인에 있는 사용자 공개 프로필, 그 링크드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컨대 AI 연구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싶어.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링크드인에 있는 AI 데이터를 싹 긁어오는 거죠. 크롤링을 통해서.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링크드인이 하이큐를 상대로 하지 마.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요. 미국도 내용 증명 보내네요.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또 로보틱스도 이제 설정해 놓은 거죠. 하이큐는 접근 금지. 모나 잡상이는 출입 금지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하이큐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링크를 상대로, 이게 신청인이 하이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링크드이니까 원고가 링크드인 같지만 하이큐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링크드인이 이렇게 막는 게 불법적인 것이다 라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결론은 이깁니다. 보면 미국 법을 판단해 보면 링크드인의 사용자 공개 프로필은 일반 대중에 공개되고 별도 허락이 필요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권한 없는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게 미국의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그 without permission이라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별도의 기술적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단순한 그런 내용지만 너 여기 들어오지 마 또는 로보틱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거를 권한 없는 접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냥 단순히 그 써놓은 것만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 불법적인 그 접근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C 영역으로 본 거죠. C 영역. 아까 제가 말한 A, B, C로 보면 C 영역을 봅니다. 그 외에 이런 크롤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제가 올해 1월에 발간한 저작권본에 발간한 이 논문에 그 국내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사례는 어떠냐? 가장 유명한 이 야놀자 사건입니다.
야놀자에 예컨대 뭐 제가 야놀자를 깔아서 오늘 이쪽 수원을 내가 놀러 가야 되는데 그 근처에 있는 숙박을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가 그 근처에 가서 아니면 그 근처에 가서 이제 수원 근처에 있는 숙박 정보를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건 야놀자 일반 소비자용 어플리케이션일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내면 그걸 내가 내 그 단말기에서 보내면 야놀자의 서버에 있는 프론트엔드 API 서버에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있는 정보의 보유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앱에 그 회사가 관리하는 이 중간에 이 서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연결해주는 API 서버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은 통상 이용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사건 서버 프론트엔드 그 API 서버의 URL 및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 구문을 파악한 후에 동일한 의도의 반경 1000km 이내의 숙박 관련 정보를 모두 불러오는 방법으로 크롤링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사람이 한 명씩 해갖고 그 사람 위주로 10km, 50km. 그러면 이제 숙박 정보가 딱 뜰 거 아닙니까? 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숙박 정보 한 10개가 뜰 텐데 그러면 이게 일일이 그걸 다 하려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크롤링해서 그냥 1000km의 숙박 관련 정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두 숙박 관련 정보를 모두 다 크롤링 한 겁니다. 이 경우에 형사 사건이 됐고 민사 사건이 됐는데요. 형사는 뭐 모두 다 아시겠지만 무죄를 모두 다 무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위반 이건 하이큐 사건 비슷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로보TXT나 아니면 경고만으로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허락 없는 침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DB 제작자 거기에 있는 것이 과연 데이터베이스냐 이 사건에 있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도 침해는 부정했고요.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 이거는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 되게 엄격합니다. 그 서버 걔네들이 어떤 기술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거의 많은 트래픽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무죄가 된 사건이고요. 다만 민사는 결론이 달렸습니다. 민사는 우리 일반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예전에는 이제 카목이었는데 계속 이름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예. 카목이었는데 이제 아이디어 탈취가 들어오면서 타로 밀리고 요번에 데이터 부정 사용이 올리면서 또 파로 밀렸죠. 일반 조항이니까 계속 뒤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인정을 하고 다만 침해금지 청구는 각하를 했어요. 손해배상을 인정한 이유는 이 부경법에서 말하는 이 타인의 성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 질서에 위배해서 불법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요. 다만 침해금지 청구를 각하했어요.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얘가 이용한 정보를 가지고 이 경제회사가 무엇을 구축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일부 정보는 대부분 공개된 정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하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영업비밀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전체적인 판매 금지를 할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이 판결의 취지를 보면 영업비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비밀 부분은 첫 번째는 두 가지 우리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이 안 된다, 이렇게. 그 주변에서는 이제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만들어진 AI 개발자한테는 유리한 정황이기도 하겠죠. 다만 여기서 두 번째는 불리한 거죠. 여기서 보면 공개됐기 때문에 침해금지가 대상이 해서 기각이 된 거거든요. 그 정보가 갖고 왔다는 정보. 근데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이 판결을 반대 해석하면 침해금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민사 판결과 형사 판결이 왜 다르냐? 이거는 뭐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사실관계에서 약간 인정이 달라져서요. 데이터베이스 말하는 형사 판결은 이 타인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걸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데이터베이스가 인정이 됐다는 뜻은 아닌데 그 부분 사실관계가 달라짐으로 해서 결국에 형사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침해죄는 무죄가 됐지만 그 정도의 노력을 했다고 하면 부경법에서 보호할 만한 성과로는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결국엔 손해배상이 인정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그레이 영역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인사이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형사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다만 침해금지 청구는 기각이 될 수 있다. 각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전체적인 정보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이 그레이 영역에 있는 것이 이제 데이터 부정 사용이라고 해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4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영업 비밀이 아니더라도 이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상당히 축적 관리되고 있으면 이제 이걸 데이터라고 본다고 해서 영업 비밀에서 말하는 비밀 관리성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공지성 관련해서도 비공지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특정 다수한테 제공되더라도 이건 데이터로 봐하고 여전히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의 보호 측면에서는 좀 좋은 거 또는 거꾸로 말하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걸 뭔가를 개발하는 쪽에서는 좀 조금 이게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영역에 이 B 영역에 있어서는 이 개정 부용법 데이터 부정 사용에 대한 조항에 대한 해석론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B 영역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C 영역은 쉽습니다. 자, A하고 B는 뭔가 잘못하는 것 같죠. 행위 자체가. A는 몰래 갖고 와서 나쁜 짓을 하는 거고 B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평가됐냐라는 영역이니까 이제 약간 영역이지만 C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 인터넷에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사진 찍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그래서 행위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가 있고 뭐 예컨대 뭐 모든 그 국립 뭐 박물관 모든 미술관을 돌아다니면서 모두 다 사진을 찍어갖고 그 찍은 사진을 가지고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AI를 구축해서 새로운 미술품을 만들게 하는 것이 과연 괜찮냐? 그럼 찍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A하고 B 영역은 아니죠. 근데 C 영역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작권 침해라는 권리 침해의 측면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퍼블리시티권, 유명인의 초상, 성명, 또 유명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의 음성 초상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유명인이 아니지만 일반인이라서 그 저의 음성이 예컨대 좋다. 또는 뭐 저의 특정 머리 부분이 마음에 든다. 해서 그 부분을 따서 AI를 만들어낸다. 그거는 이제 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재산권이라는 측면보다는. 그리고 또 최근에 개정 민법상 인격 표지 영리권이라는 것들도 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오픈된 디자인권, 상표권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용 여부가 쟁점이 되긴 하겠죠. 자, 이렇게 A, B, C 영역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 이렇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소스를 이용하는데 그걸 가지고 알고리즘 만들 때 완성이 되기 전의 알고리즘과 완성 이후의 알고리즘이 차이가 있느냐? 법적으로는 취급하는데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허권으로 BM 발명으로 될 수도 있고 영업 비밀이 될 수도 있고 저작권으로 소스 코드로 저장이 된다면 저작권으로는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알고리즘 자체,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소스 코드로 표현된 소스 코드는 당연히 저작권으로 표현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우리 저작권법상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개발된 알고리즘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라고 물어보면 답은 yes. 다만 침해를 주장하는 건 매우 어려울 거예요. 침해를 주장. 그래서 권리와 부여와 권리 침해 완전히 다른 평면이다. 특허권이 되려면 내가 이 컴퓨터와 관련된 이 프로그램을 이 시스템하고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영업 비밀을 주장하려고도 마찬가지겠고요. 저작권도 소스 코드가 똑같다 또는 의거성이 있다는 것들까지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예스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냐 또는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답변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산출만. 자, 이렇게 학습을 했고 알고리즘도 만들어져서 걔가 이제 뭔가를 낳는 거죠. 많이 여물도 먹이고 잘 키워갖고 이제 뭔가 알을 낳는데 그 알을 낳을 때 그거의 주인이 누구냐. 먹인 사람이냐 먹은 사람이냐의 문제겠죠. 이게 이제 지금 소송에서 되고 있는데요. 다부스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느냐. AI한테 뭔가 학습을 시키지 않았는데 지가 스스로 뭔가 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스티븐 테일러라는 그 미국인이 특허 출원은 자기 이름으로 하면서 발명자의 다부스라고 쓴 거죠. 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특허청이 이걸 거절을 했죠. 왜냐? 특허법 34조로 보면
발명을 한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전엔 이게 발명을 한 자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자는 이 밑에 보시면 사람, 동그라미 1번 사람, 동그라미 2번은 단체, 법인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거였거든요. 자가. 그래서 이걸 법인 단체를 빼기 위해서 자를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만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고 대법원과 특허법원도 자연인, 사람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물론 이거는 지금 소송 계류 중이니까 내가 어떻게 뭐 단언적으로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 절차도 그렇고요.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약간 묘안을 냈는데 발명자의 자연인도 쓰되 옆에 AI 이름도 부기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약간 타협을 했습니다. 스티븐 테일러 도와준 AI는 다프스라고 발명자란에 쓸 수 있게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디자인은 어떠냐? 디자인은 인터넷에 있는 저작권이 만료된 그림들 이런 것들을 수백만, 수천억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AI가 학습을 해서 아까 NLP 방법을 학습을 해서 뭔가 그림을 만들어낸다. 보니까 어느 풍의 그림을 만들어줘 하면 그네들이 그걸 찾더라고요. 고흐풍의 그림을 만들어줘. 그러면 이렇게 되게 노란색을 많이 써가면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디자인들이 과연 그러면 창작자가 누구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AI는 디자인 창작자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저작물은 어떠냐?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창작자는 AI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나중에 강한 인공지능이 됐을 때 이 사람하고 동일한 어떤 그런 인격을 갖는다고 했을 때 별도 법인으로 일종의 법인처럼 그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을 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는 몰라도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주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세션은 인공지능을 활용, 서비스하는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IP 테크놀로지 융합부문 신산업 IP팀 파트너이신 김명훈 변리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명훈 변리사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인공지능을 활용 서비스하는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점,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아까 이제 세션 2에서 임 변호사님께서 주신 대로 앞에서는 이제 AI 생산이라면 뒷부분 AI 소비 단계에 대한 내용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3자 권리 침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창작물을 생성하고, 이렇게 이제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될 텐데, 이 제3자 권리 침해라는 거는 사실 어느 한 단계에서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이 전체 단계에서 다 각각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특정 단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좀 이제 법률적인 쟁점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권리 침해 관련돼서는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개인정보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이슈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나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작권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챗 GPT에 인공지능의 미래에 관한 시를 써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시를 써줬습니다. 중간에 보면 뭐 기계들이 대화하고 데이터들이 말을 걸어오고 알고리즘이 우리를 이끄는 세상이 오겠지. 뭐 상당히 좀 저는 읽으면서 섬뜩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글을 외부에다가 활용을 하고 하는 경우에 누군가의 글과 비슷하거나 유사하다면 이게 과연 저작권 침해가 될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관련 사건들이 이제 미국에 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면 게티 이미지라고 이제 많이 아는 회사이실 텐데 이제 저작권 있는 여러 이미지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제 돈을 버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스테빌리티 AI라는 곳에서 게티 이미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이제 자료 저작권이 있는 그 사진들을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티 이미지에서는 저작권 침해다 하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요. 또 비슷한 사안으로 GitHub라는 곳에서 코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그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 코드를 다 짤 필요가 없이 특정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코파일럿이 자동적으로 인공지능이 생성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GitHub가 그 프로그램을 학습시키기 위한 그 기본 그 학습 데이터를 이제 다른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호스팅한 소스 코드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이거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오픈 소스 라이선스 위반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제 허락 없이 복제해 와서 자신의 컴퓨터에 옮겨놓고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복제권, 특히 복제권 침해에 해당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데이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데이터들을 하나씩 다 허락을 받고 해서 사용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뭐 다른 뭐 약간 면책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저작권법 35조에 의해 있는 일시적 복제 부분입니다. 그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한 다음에 이걸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학습된 다음에는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창작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학습 데이터는 좀만 사용하고 버려지는 것이니까 일시적 복제로 볼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일시적 복제로 볼 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기는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보통 이 일시적 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뭐 전송이나 수신, 데이터 전송 수신 과정에서의 뭐 버퍼링이나 캐싱 같은 그렇게 이제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인데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복제라기보다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전처리도 하고 뭔가 일련의 복제 과정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 복제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좀 공정 이용 부분이 적용이 될지가 좀 많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35조의 5를 보시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즉 공정 이용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걸 판단하는 방법이 아래에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첫 번째 이제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상업적이냐 비상업적이냐 부분이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원 저작물인 학습 데이터와 그 인공지능이 나중에 산출한 산출물 간의 어떤 목적이나 성격이 같은가라는 부분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저작권법은 표현적인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표현적인 부분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서 사용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판단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구글 북스 판례인데요. 아마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구글 북스가 그 한 2천만 권 정도 되는 책을 다 스캔해서 구글 북스가 그 책을 검색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 침해다라는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결론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의 목적 및 성격과 관련돼서 첫 번째 상업적이냐 비상업적이냐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업적인 이유만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보고 공정 이용이라고 판단했냐라고 보면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부분 관련해서 이 원래 저작물인 책은 이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구글 북스는 내용을 제공한다기보다는 그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주로 판단이 됐고 실제 내용도 다 전부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내용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이제 공정 이용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습 데이터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공정 이용이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사실 한국 판례상 이제 공정 이용이 인정된 사안은 이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본에서는 이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
즉 이제 표현적인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 또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권리가 제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마도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도 이제 개정안이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나 전송의 경우에는 이제 허락 없이도 복제 전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창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창작물을 생성한 경우, 그러니까 생성물, 인공지능 생성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생성된 결과물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것일 텐데 이게 학습 데이터에서 그대로 복제되도록 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학습 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 알고리즘 개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산출물을 만들 때도 학습 데이터에서 직접적인 복제가 일어나도록 되는 인공지능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바로 이제 복제권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 침해의 또 요건 중에 하나가 의거성이 있는데 이 의거성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 법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의거성이 추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경우에는 또 앞으로 어떻게 판단될지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챗 GPT나 미드저니 같은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이제 약관들을 살펴보면 이제 그 산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런 것들도 다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라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약관이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작권법이나 이런 거 상으로 누가 책임을 질지는 좀 변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용자 입장에서는 산출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 책임이 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퍼블리시티권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저작권과 이제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이제 부경법 내용에 보면 이제 부정경쟁 행위로서 이게 이제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고 부정경쟁 행위로서 이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야 되는 거고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라고 되어 있어서 예시적으로 성명, 초상, 음성, 서명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작가의 화풍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화풍이 좀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 작가의 그 화풍을 봤을 때 그 작가를 식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영업적인 경우에는 이 부경법 탐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면 초상 같은 거를 외부에 발간을 하고 공표를 해서 회사 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학습 단계에서 타인의 초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학습을 시키면 그러한 사용도 부경법 탐욕의 적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션 2에서 잠깐 언급이 된 것처럼 민법 개정안에서는 인격표지 영리권이 이제 개정안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작권법에서도 초상 등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 초상 재산권이 이제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7조 초상 등 재산권에 대해서도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보의 종류를 개인정보 관점에서 나눠보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정보. 이 개인정보라고 하면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죠. 그리고 가명정보라고 하면 개인을 바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추가 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바로 가명정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명 정보라고 하면 다른 추가 정보를 결합을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익명 정보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논의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개인정보랑 가명정보가 있는데,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이용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이,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데이터들은 주로 이제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들이고,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는데 이런 걸 대량 수집하는 경우에는 과연 고지가 필요할까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로엔비 판결에서 개인이 그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했을 때 그 공개를 어디까지 허락한 것인가라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렇다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가 과연 그 내용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대량 수집하는 경우에는 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28조 2에 보시면 과학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그런 좀 연구적인 목적 하에서는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작년에 있었던 이루다 사건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내용을 아실 수도 있는데, 이루다에서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돼서 다른 서비스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을 했고,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서비스인 텍스트잇이나 연예과학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별도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에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은 그 정도의 기재만으로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가 다른 서비스에서 학습 데이터로 인공지능 개발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까지는 인지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대화의 원본이 그대로 복제돼서 활용됐다라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실명 그대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좀 가명 처리해서 활용했으면 조금 더 리스크를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개인정보 부분은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좀 가명 처리하고 더 좋게는 익명 처리하고 한다면 리스크를 점점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각각의 개인정보, 어느 게 개인정보, 어느 게 가명정보고 어느 게 익명정보인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도 있고 하긴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 많은 데이터들을 각각의 구별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은 실무상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명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과 비용, 노력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개인정보 부분이 오히려 그 학습 데이터의 중요 부분인 경우에는 가명 처리하는 경우에 오히려 오류율이 높아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합성 데이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실제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한 통계적 속성을 갖도록 만든 일종의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가상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가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정보나 하는 그런 이슈들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돼서는 이러한 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아직 뭐 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이제 챗 GPT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 이 챗 GPT가 로봇이나 이런 것들에 탑재가 돼서 제품이 출시되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로봇이 누군가의 손해를 끼쳤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인공지능 자체입니다. 하지만 일단 인공지능 자체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뭐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점은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에 이제 사용자 책임과 관련돼서는 사용자 책임이라는 건 사용자가 이제 피용자에 대해서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756조에 타인을 사용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타인인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 5번째 사용자 책임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번, 3번, 4번인 제조물 책임이나 하자담보 책임, 공작물 책임은 저는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들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 내부에 좀 더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물 책임의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의 어떤 불완전한 판단을 과연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불안정성을 내재를 하고 있고 학습을 통해서 계속돼서 개선이 돼가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걸 결함으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로봇의 판단이 과연 그 손해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작물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점유자의 공작물에 대해서 이제 관리 감독을 갖고 있는 점유자의 경우에는 이제 책임 최대한 이제 필요한 주의와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면 책임을 지지 않고 이제 소유자가 이제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을 이거에 과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와 관련돼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나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좀 산업이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누군가가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면 오히려 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많이 논의가 되고 발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인공지능은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법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문제도 보완이 돼야 될 문제도 많은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분명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잘못 활용되면 굉장히 사회적인 파급력이 미치는 게 클 것 같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그 산업이 이제 발달되기 시작한 아직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과도한 제재는 산업에 오히려 좀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두 가지 토끼를 어떻게 다 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앞으로의 입법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것이 이제 저는 이후의 인공지능 규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인공지능을 위험 수준으로 4단계로 나누고 가장 높은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하거나 금지를 하고 최소한의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국내에도 많이 좀 도입을 하고 실제로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에서도 이런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무 위험성에만 치중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훈 변리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상 새 발표 세션을 마치고 좌장 최준영 전문위원님의 진행으로 입법지원팀 박지웅 변호사님, IP&테크놀로지 융합부문 핀테크 전문가이시자 금융감독원 출신이신 최정영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종합토론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세 분의 발표 장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날짜가 2023년 3월 15일인데 상당히 날짜를 잘 잡은 오늘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7년 전 2016년 3월 15일 날 이세돌 구단이 이제 알파고한테 마지막 5번기 열심히 두다가 불개패했던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첫 번째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날이 지금부터 딱 7년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또 GPT 4.0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본 능력만으로도 참 놀랐습니다. 파스타 사진을 보여주면 레시피를 만들어주고 20명의 사람들의 일정표를 주면 알아서 조정을 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회의 시간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미국 변호사 시험을 봤더니 상위 10%에 해당하는 답안을 내놓고 어떻게 보면 참 결정적인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3월 15일인데 오늘 이런 날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체 사전 질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이제 구분을 해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인공지능 AI와 관련되는 제도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사항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기업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보의 누출, 그 다음에 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다음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사용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사항들. 그다음에 이것들을 결과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네 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박주영 변호사님께 이 AI와 관련된 국내에서의 현재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변호사님의 판단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율촌에서 입법지원팀을 맡고 있는 박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지금 국회의 이 법안들이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챗 GPT가 본격화되고 등장을 하면서 지금 관련 법들이 2020년부터 쭉 발의돼서 계류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급물살을 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2월 14일 날 어느 정도 이 AI 법안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 여야 간에 이제 이견 없이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 대안 처리를 하기로 이미 의결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이 인공지능 관련된 법들이 제정될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1대 이제 국회 들어서 20년 이제 7월부터 법안이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제정법들이 발의된 것만 해도 좀 12건이 넘어갑니다. 이 법들 중에서 지금 의미를 크게 갖고 있는 건 이제 과방위,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제 발의하신 법안인데요. 일단 정필모 의원님, 그다음에 윤영찬 의원님, 그다음에 윤두현 의원님 이 세 법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방위에서도 논의를 했고. 또 지금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도 이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지금 여당 의원님이신 윤두현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윤두현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인공지능 관련된 이 법들이 지금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련된 지금 법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년 이제 9월달에 당시 최초로는 이제 이상민 의원, 이제 민주당 의원이시죠, 발의를 하셔서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 또 산업진흥적인 측면, 그리고 윤리적 책임 이 세 부분을 다룬 법안을 이제 최초로 발의를 하셨고 상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 11월 이제 25일에 이제 첫 심의를 하면서 이때 이제 논의를 했던 거는 이제 법안 처리에 필요하다. 법안 처리가 필요하고 이제 AI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이제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21년 이제 2월 24일 날 이제 공청회가 열리게 됐고요. 그 공청회에서 이제 여러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제 최인선 팀장님께서 오셔서 크게도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이 법안 내용들이 다 지금 제정법안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AI법 자체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AI 법 자체, 그러니까 인공지능법이 특별법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 어느 정도 법안 간의 연계성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윤리나 이런 행위 규범들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들이 당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가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신뢰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알고리즘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로직에 대해서 과연 공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투명성의 문제.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어떤 하나의 사이드 이펙트를 낼 때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파괴력들을 감안했을 때 기업들이 자율 규제를 통해서 그런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해야 되지 정보가 과도하게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다 논의가 됐었고 이걸 바탕으로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대선 기간들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처리가 되질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22년 이제 작년 말에 국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되면서
크게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그 입법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당초 최초 발의됐던 안보다 훨씬 더 진화한 형태의 안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안이 이제 크게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윤영찬 의원님, 정필모 의원님, 그리고 이제 윤두현 의원님의 세 가지 안이었던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방금 전에 김명훈 변리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고위험 영역에서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생명이라든지 뭐 생체 인식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율주행과 같은 도로교통 문제, 그다음에 인사평가 이런 부분들 이제 뭐 직무 배치하는 이런 문제들에서의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윤리 원칙을 정부가 제정해서 그것을 민간에 이제 보급하는 형태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 이제 그다음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공개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은 채용 절차 공정화법과 관련해 가지고도 법안이 2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을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부분까지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이제 2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지난 이제 2월 14일에 대안 처리를 하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공지능과 그럼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정의 규정을 이제 처음으로 우리 법제에 도입하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법안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어느 정도 추렸을 때 추론할 수 있는 거는 그 학습, 지각, 판단, 그리고 자연 언어 이해와 같은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인공지능으로 정의를 하게 됐고, 그 알고리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순서적인 계산 또는 풀이 절차, 그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합의가 된 내용이고요. 이제 어떤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공지능에 있어서 그 안전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면서, 반면으로 그런 이제 안전성, 신뢰성의 문제를 지나치게 규제하게 되면 인공지능 사업자의 창의성들이 이제 훼손되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이제 균형 있게 조화롭게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기본 원칙을 이제 규정하게 됐고,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이 3년마다 이제 이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이제 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하는 그 방안들이 이제 법에 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인공지능과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이제 법령을 이제 재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인공지능위원회가 갖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위원회를 서포트하는 기관으로 이제 국가인공지능센터, 이거를 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에다 두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책 개발 같은 것들을 위한, 또 법령 개정들을 위한 그 전문적인 기술 영역들을 어떻게 그 연구하고 그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될 거고요. 나머지 그 법안에 관련돼서 주요 내용은 이제 우선적으로 일단 AI 기술을 허용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사후 규제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반영하게 됐고, 그런 이제 뭐 기술 표준화라든지 또는 학습용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제 시책 문제라든지 또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직접 단지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규율 및 이제 지원 체계들을 반영을 한 법안들이 이번 제정법에 반영이 될 거고요. 다음을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윤리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이게 정부가 이제 인공지능의 윤리 원칙을 제정해서 공표해야 되는 것까지 그 의무를 이제 규정하게 했습니다. 그 윤리 원칙이 크게 3가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의원님들 간에 그 일치된 의견이 있었고, 이제 인간의 그런 생명이나 신체적 뭐 정신적인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사회적, 이제 신체적인 약자와 같은 이런 취약계층의 그 액세스,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그 접근의 불편성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좀 브로드한 측면에서 인간에게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들이 그 공헌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규정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그 사업자에게 뭔가 부담을 지우는 형태로 법안이 되기보다는, 먼저 이제 사업자가 우리가 이제 만든 이런 서비스나 제품이 그게 고위험인지를 정부에다 확인을 요청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제 전문위원회에다가 그것이 고위험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는 그 고위험 영역에서 이게 인공지능 이제 기반을 해서 이 서비스들이나 제품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줄 의무들을 부과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인 그 신뢰성의 확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그 판단을 하고 고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사업자가 준수하게 될 의무를 갖게 되는 이런 형태의 법 체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당초 이제 윤영찬 의원님 안에서 되어 있었던
이제 이용자들의 이제 설명 요구권이라든지 또는 뭐 이의 제기라든지 또는 거부권이라든지 또는 알고리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로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내용을 좀 브로드하게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고시를 하는 형태로서 이제 개별적인 하나하나 사안마다 판단을 하는 형태로 가계 법제가 이제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민간 이제 이런 자율, 그러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규범에 대해서 제정을 하고 그런 형태를 이제 민간에 보급해야 되겠지만, 이것들이 이제 민간의 이제 자율성을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민간에서 이제 교육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또는 사업자 또 그 기술과 관련된 기관들에 있어서는 그 자율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윤리 원칙을 좀 검증한다든지 또 인권 침해 사례 같은 걸 조사하게 한다든지 그런 관련 여러 가지 뭐 그 개발 절차라든지 이런 결과에 대한 이제 조사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자율적인 뭔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그 규정들이 들어가게 됐고요. 이제 이에 따라서 이 민간의 윤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이제 윤리 원칙이라든지 그런 이제 분야별 가이드라인들을 어떻게 제정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결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사실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를 해보다 보니까 그 지금 이제 AI 면접이라는 게 거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레주메 이제 이력서들을 쭉 걸러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채용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또 불만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 이게 왜 내가 탈락을 하게 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리즘을 이제 요구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한테 공개를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법안으로 그 채용 절차 공정화법에 이제 반영되는 이제 상황까지 가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이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이제 AI 시대에서 어떠한 형태로 사회가 바뀌게 될까라는 영화에서 잘 보여준 게 2014년에 개봉됐었던 허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테오도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 AI 이제 챗봇인 사만다와 이제 만나고 서로 이제 편지를 쓰게 하게끔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성실한 비서로서 이제 기능을 하게 돼서 점점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죠. 사랑에 빠지다가 아내 이제 캐서린과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통보하고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기계가 먹통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게 기계가 먹통된 이유라고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사만다라고 하는 기계는 640명 가까이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러면서 이제 이혼한 이제 캐서린한테 다시 진정한 편지를 보내게 되는 이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의 사회가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이런 기술적인 그 발전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그 뭐랄까요, 어떤 윤리라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더 변화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회 그 입법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법은 이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2월 달에 이제 논의를 했고, 원래 이제 3월 정도쯤에는 원래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법안이 어느 정도 성안이 다 되면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최초의 이제 국내 제정법들이 그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주영 변호사님께서 이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삼스럽게 우리나라 국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최종적으로 법률이 통과되면 이거와 관련돼서 아마 추가적인 말씀을 더 해주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일단은 이제 그 아까 두 번째 많은 질문들이 있었던 게 AI 활용과 관련된 그리고 AI 개발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기업들이 이 AI를 활용하기에 대해서 뭐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적 차원에서 뭔가를 입력했을 때 그 데이터들을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이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와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 최정영 전문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정영 위원입니다. 네, 저는 먼저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앞에서 너무 긴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몇 가지 우리가 지금 AI와 관련된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간략히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정보보호 관련된 이슈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AI 관련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뭐 통계적 분석부터 해서 지금 딥러닝까지 그동안 계속 발전해 오고 있었는데요. 최근 갑자기 또 화제가 된 챗 GPT와 관련해서 저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똘똘한 친구가 하나 생겼다. 뭐든지 궁금하면 물어보고 정답인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럴싸한 대답을 해주고 내 궁금증을 쉽게 되게 빠르게 해결해주는 그런 친구가 생겼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근본에는 사실 저는 저희가 온라인에는 수많은 디지털 데이터들, 다차원의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사전에 학습하고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거나 생성을 하거나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계속 있었지만 이 챗 GPT라는 이런 알고리즘이 뭔가 상위의 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이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됨으로써 이 자연어를 정말 쉽게 처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으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되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기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는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손쉽게 뭔가 생산을 해낼 수도 있고 뭔가 찾아볼 수도 있고 글을 작성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을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결국에는 이 친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것도 온라인상에서 디지털화돼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용이 되는 거고 지금 여러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최근 이 며칠만 하더라도 각종 언론에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탈옥을 한다거나 다크웹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검증되지 않는 온라인 데이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학습할 수밖에 없고 이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 데이터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거는 기본 전제로 생각을 하고 모두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는 뭐 프라이버시나 앞서 말씀드린 저작권 등의 권리 침해 문제도 항상 있을 수가 있고 불법 취득된 데이터나 또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옳고 그름이 없는 높은 생산성 이슈로 기결이 될 것 같고요. 사리분별은 결국 이거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몫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도적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의 올바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출처의 표기라는 거는 모든 데이터의 학습 데이터와 생산 데이터의 출처 표기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결국에는 AI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신뢰성이고 안정성인데 이 신뢰성은 이 설명 가능한 AI라는 측면에서 이 설명 가능한 AI가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껏 얘기했던 권리 침해나 성과 도용, 프라이버시 우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어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구체적인 검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에서 뭔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효율과 비용 아니면 인권 등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명 가능한 수준을 정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약간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AI의 부정적인 활동들도 결국에는 AI의 그 알고리즘으로서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 사례에서는 뭐 이 AI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AI를 통해서 다시 검증을 하는 그런 자동화된 쉽게 말하면 뭐 내부 통제와 비슷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춘 알고리즘을 요구하게 될 상황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 뭔가 산업 육성적인 측면인데요. 이 결국에는 알고리즘과 그런 뭔가 신경망 네트워크 구성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제대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셋이 가장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과 프라이버시를 모두 한 사업자나 연구자들이 판단해 가면서 데이터셋을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정책적 지원이 먼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결국 AI를 우리가 신뢰성 있고 안정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AI 활용 범위를 특정을 지어야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AI의 활용 범위에 따라 해당 활용 범위의 산업별 규제라든지 다양한 그런 인공지능과 관련되지 않은 그 산업과 무슨 그런 사회적인 규제들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학습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최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보보호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 챗GPT와 관련된 이런 높은 생산성 때문에 사실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측면이 최근 언론에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측면에서도 해커들의 지금 뭐랄까 취향을 되게 저격하고 있는 이런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아마 이와 관련된 보안 이슈는 끊임없이 계속 나타날 것 같고요. 지금 뭐 당장 확인되진 않지만 뭐 당연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결국 중간자 공격이라는 게 가장 활성화될 것 같은데 챗GPT처럼 이렇게 AI와 그런 자연어로 소통을 하면서 그 중간에 데이터를 갈취한다고 하죠. 결국엔 프로그램적으로 보안성이 안정된 이슈는 이 AI 별개의 이슈이기 때문에 중간에 공격자들이 질문을 갈취하고 답변을 조작하고 그 데이터를 또 취득을 해서 다른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도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공격과 수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중간자 공격을 통해서 뭐 보이스피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위험적인 요소가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관련해서도 정책적으로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궁금해하는 게 직원들이 실제로 이 뭔가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경영상 또는 이제 기업상 영업 비밀을 이제 입력하는 행위 자체를 이 뭔가 그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궁금증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실제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걸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런 체제로 이제 잠깐 변질되는 거 아닌가? 라는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솔루션이라고 할 만한 건 없고, 아직 모든 특히 그 큰 기업들, 비밀을 많이 취급하는 산업 비밀에 많은 기업들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슈고, 뭐, 일례로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워낙 내부 비밀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는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양한 AI 솔루션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를 분석을 하고 또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개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거는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저희가 사내에서 외부 인터넷과 단절을 시키는 것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1차원적으로 차단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답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나중에 이후에 보다 이제 개별 기업별로 커스터마이징된 서비스, 그다음에 보안성이 확보된 서비스 나오기 전까지는 좀 상당히 자제하면서 사용을 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더 있는데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궁금해하시는 게 특히 이제 아마 그 이미지나 영상과 관련된 있는 것 같아요. AI를 통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좋은 이쁘고 그다음에 딱 분위기 맞는 모델이나 여러 가지 배경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정말 써도 되는지, 이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모델이라는 게 사고 칠 가능성도 별로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쓰고 싶은데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명훈 변리사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국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국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학습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어떤 좀 생각이 학습할 때는 그래도 문제가 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입법 방향도 그쪽으로 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이제 박지웅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 입법안들에 대한 동향도 좀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학습 데이터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한다거나 산출물로 아니면 이제 좀 그런 문제들은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 주신 부분은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위주인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산출한 결과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의거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이슈들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좀 기술적인 부분이나 회사 내에 좀 가이드라인 같은 행정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최장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을 감시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회사 내에서도 이런 챗 GPT 같은 그런 결과물을 외부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바로 사용할 수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하고 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이후에 실제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이제 그거를 뭐 이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안, 뭐 누가 책임이 질 것이고 누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AI 결과물에 대해서는 일단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그 최근에 이런 AI를 활용하는 방식이 이제 코파일럿,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는 이제 구조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결과물에 대해서 정말 사람이 AI가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점 하나 더 찍어서 이것들을 이제 뭐 특허를 낸다든지 아니면 저작권으로 뭔가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사람이 개입했다고 했을 때 이 기존의 체제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불안한 감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 뭐 사내 직무 발병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보상 뭐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임용주 변호사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AI가 만들어낸 어떤 창작물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아주 적은 노력을 가미해서 완성을 했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한 IP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문제는 결국엔 뭐 매 건마다 심사 과정에서 다퉈줘야 될 문제이긴 할 것 같아요. 다만 기본적으로 AI를 만들어낸 것이 있고 또 AI를 활용한 주체가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AI를 활용하는 주체의 기본적인 권리 귀속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고, 구체적으로 그 AI를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AI를 이용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결국엔 다듬어서 권리화를 하는 측은 당연히 후자의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권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은 아니고요. 영국의, 제가 아까 다운을 좀 받아놨었는데, 영국의 CDPA라는 1988년에 만든 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AI가 나오기 전에 한 40년, 50년 전에 만들어졌던, 죄송합니다. 1988년 법인데요. 아무튼 여기 보면, 그렇죠. 50년 전에 40년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여기 보면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인간 저작자가 없는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창작에 필요한 조정을 한 자를 저작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해서 점을 찍은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명자, 창작자, 저작자가 AI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재 법률인 이상 출원 과정에서 이제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발표할 때 알고리즘은 참 보호받기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박주영 변호사께서 잠깐 말씀주셨지만 내가 왜 떨어진지 모르겠다. AI가 나를 떨어뜨린 게 나는 억울하다라고 해서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정보 공개 청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을 것 같고요. AI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침해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기가 개발에 성공된 알고리즘이 공개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부분은 특허 저작권이라기보다는 영업비밀로 보호가 돼야 되고, 또 정보 공개 청구에 있어서도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함부로 공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일부 입법 논의 중에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내용이 이제 결국에는 안 받아들여졌다, 이런 식의 지금 현재 협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더 나가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정말 함부로 정보 공개 대상이 되면 안 되고, 다만 뭐 정말 특이한 어떤 그 분쟁이 있을 때 우리 영업비밀 소송처럼 인카메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재판부하고 원피고 대리인만 보고 그 당부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정도로만 제한하고, 또 거기에 엄격한 비밀 유지 명령을 내려서 민형사상 책임을 같이 부담하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보호를 해주는 그런 쪽이 필요할 거고, 결국에는 이 부분은 영업비밀로서 보호돼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인간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변화 등등은 사실 많은 가변성이 이제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제 2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AI, IP와 관련되는 웨비나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오늘 발표된 자료에 대해서는 등록돼 신청 입력해주신 이메일로 저희들이 이제 배포용 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 자료는 2주 동안 링크로 이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추가적으로 확인한 사항들이 있으면 2주 동안 다시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라는 분야는 급속히 성장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빠르게 변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뭔가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미리미리 저희와 협의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면 더 좋은 그리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명주 변호사님, 김명훈 변리사님, 그리고 박주영 변호사님, 최정영 전문위원님, 저희 율촌 홈페이지에 다 연락처, 이메일 공개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항들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드릴 것이라고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 율촌은 추가적인 좋은 이슈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이슈 계속 발굴해서 이런 웨비나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저희 고민과 지식을 나누는 그러한 기회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